북한이 오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북핵 대표가 미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직후였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하고 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도 오늘 결론 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억지만 가득한 맹탕 국감으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라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궤변 대행진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공개한 돈다발 사진의 진위를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 관련 없는 엉뚱한 사진이라며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고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1,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치러지는 대입 수능 수험생들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이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엔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합병증 치료를 받다 타계했습니다. 흑인 유리천장을 깬 파월 전 장관에 대한 추모 물결 속에서 백신 효능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 대한 평가를 놓고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 1차전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국민의힘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괴면만 가득했다며 내일 국정감사에서 2차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제시한 돈뭉치 사진의 진위를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상대로 여야가 이재명 국감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벌인 억지 맹탕 국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벌였지만 이 후보가 충실히 답해내면서 오히려 이번 의혹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마나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적반하장식 궤변만 늘어놓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두고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배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원의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이 지난 2018년 자신의 SNS에 사채업과 렌터카로 번 돈이라며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18년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아닌 지사 시절이었던 만큼 가짜 제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원 측 변호사는 오늘 이 조직원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사조차도 SNS에 사진을 올린 시점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제보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 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의원직 사퇴 촉구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파장은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제보의 실체가 명백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보임을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는 행안위 국감이었고요. 내일은 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 국토의 주관으로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국토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준비에 주력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내일 국감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번 주 지사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2일 금요일이 사퇴 시점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도 선대위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위해 다음 주 이낙연 전 대표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PK 지역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죠. 텃밭 표심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된 건데 윤 전 총장은 오늘 부산에서 영남 표심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 맡기고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며 비슷한 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무 말 대잔치라 비판하며 국가 대사를 함께 논하는 게 부끄럽다 말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의 발언은 내일 TK 지역 합동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도 오늘 결론 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에 이르면 오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네,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죠.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바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했던 역할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뇌물 공여 약속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 또는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데 적극 가담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대장동 토지 수용 때 협조한 것 말고는 맡은 역할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기각됐기 때문에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다분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에 김만배 씨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면서 이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석방 여부도 결론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신청한 구속 적부 심사가 열렸는데요.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절차가 조금 전인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인신 구속이 적법한지 따져달라고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일에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본부장은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됐고요. 내일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20일의 기한이 만료돼서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줘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신문 내용과 수사관계 서류 그리고 증거물 등을 살펴서 오늘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선정 당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심사에서도 강하게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날 문화재청 발굴 제도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50억 원의 뇌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을 인정받아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5일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관을 보내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전자메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불러 대장동 관계자들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이익 1조 8천억 가운데 공공환수가 겨우 10%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 화천대유를 포함해 민간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성달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배당금으로 약 4천억 가져간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나 가져간 겁니까?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택지 개발해서 예. 매각하고 그 택지를 사들인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얼마만큼 배당 받았는지, 화천대유가 택지를 수의로 받아서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 분양 이제 보도가 된 바의 거고요. 저희는 그걸 택지 개발 사업 전체와 아파트 분양 사업 전체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그 국회에 국토부가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같이 분석을 했고요.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택지 매각한 금액이 총 2조 2천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제외하면 약 7,200억 원 정도의 택지 매각 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파트의 그 총 대장지구에 15개 블럭의 아파트 연립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임대아파트 용지 2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블럭이 거의 분양이 됐거나 분양 예정이라서 그 분양 매출액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분양 매출액의
경실련이 보는 이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 이 분양원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택지 매입 원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적정 건축비를 붙이면 분양원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본 분양원가를 뺐더니 아파트 수익만 1조 96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앞서 택지 매각이익과 분양 수익을 더한 1조 8,200억, 여기서 기존에 배당받은 성남시의 배당이익이 1,830억이니까 그걸 제외한 1조 6천억 정도는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근거 자료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라 말씀이시죠? 네, 택지 매각 현황을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자 7명이 챙긴 그 배당이익이 4천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실제로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지금 현재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 매각에서만 7,200억 원의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 언론에 보도된 배당금은 성남시가 1,830억에 민간, 화천대유 등 민간에게 돌아간 4,040억 해도 5천억 정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5,900억이 지금 현재 배당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7,200억과 5,900억의 차액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분양 수익을 저희가 추정했는데 화천대유가 그 분양한 토지는 모두 알짜배기 공동주택지입니다. 5개 필지를 수의로 받아서 분양을 했고 지금 분양 중인데 그 분양 수익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4,50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걸 더하면 추가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금 예상 수익이 8,500억,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이 1조 6천억 원. 그러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도 지금 수천억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8,500억은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에게 돌아간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외에 성남시 배당 1,830억을 제외한 또 6천억 원 이상은 예. 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그 아파트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미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업체들이 상당 부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분양 수익도 추정이 가능했는데 그 비용이 약 6,400억 정도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대장동 사업 이익 가운데요, 이 공공환수가 된 금액을 10%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공공 분야 5천억 원 정도 넘게 환수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지금 있다? 현재 왜냐하면 배당금은 1,830억이 분명합니다. 예. 근데 1,830억 이외에 제1공단의 공원 조성비, 터널 조성비 등의 3,681억 원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 환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저희는 이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이미 그 총 택지 매각에서 제한 사업비 1조 5천억에 포함된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조 5천억 원이 개발비 플러스 택지 개발비의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돈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그게 이익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전체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환수율은 여전히 낮다,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원 조성 비용 3,681억 원. 이재명 지사는 이게 결국은 공익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공공 환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이게 토지 개발할 때 이미 들어간 비용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해석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장동 의혹을 밝히려면 지금 경실련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사업에 대한 비리 실체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분명들이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많은 한계가 느껴지는 게
가장 핵심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수사가 정말로 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는 미흡하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네네. 당연히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것이 강제 수용하고 네. 용도까지 변경해주는 공권력이 도입된 사업인데 예. 왜 공영개발이 자초됐는지 그 과정이 특혜 문제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그에서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설계로 가게 된 것은 또 어떠한 부패 세력이 개입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돼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토지 강제 수용부터 매각 이익 배분까지 누가 설계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조사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는 더 올 초부터 있었다고 언론에도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그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 부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최근에 검찰 수사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무흡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실련에서 이런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민간 업체들이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특혜로 받은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또 다른 사례 같은 것을 혹시 찾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예. 이러한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는 분명 대장동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특혜가 몰아가는 사업인가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전체적인 어떤 민간이 참여한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비리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것도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이런 민간 합동 개발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서 19일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등 일각에서는 두 발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합참 관계자는 신포 지역에 관련 동향이 있어서 한미 공조하에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오고 있었다며 한 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지 장비에 포착된 고도는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590km로 기존 재원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최근 국방 발전 전람회에서 보여준 요격을 피하는 신형 SLBM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잠수함 같은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북한이 개량형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형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포는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곳으로 앞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북한은 이곳 앞바다에서 SLBM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은 SLBM 개발에 본격 착수해 2016년 4월 북극성 1형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019년 10월엔 수중 바지선을 이용해 북극성 3형 KN-26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잠수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전문가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 군의 SLBM에 대해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8번째로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난달 15일엔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3월 25일엔 하강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하는 신형 이스칸데르급으로 관측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13일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수장들이 회동하고 대북 대화 체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NSC는 깊은 유감과 함께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NSC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오늘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에는 깊은 유감을 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SC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SC는 회의를 마친 뒤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 사이에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사가 이루어졌다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에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NSC 긴급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반부터 약 70분 동안 열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NSC 상임위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3주 만입니다. NSC는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도발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28일에 이어 오늘도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유감 표명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별도 반응은 자제한 채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만나는 시점에 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만약 SLBM 미사일이라면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 시점에 미사일을 쏘아올린 건데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예, 뭐 합참의 발표에 의하면 해상에서 발사된 걸 포착했다 하니까 뭐 바다에서 쏠 수 있는 무기체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면은 SLBM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왜 지금 쏜 걸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방금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요. 지금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미국을 가능하면 압박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 기준 철폐라든가 적대시 정책, 그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SLBM이 끝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도발을 함으로 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는 ICBM도 쏠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양보를 해라 하는 뭐 외교적 메시지를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쏜 SLBM이라고 가정한다면은요. 과거의 SLBM과 지금 SLBM의 차이는 뭡니까? 과거에는 약간 고각 발사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신형 SLBM을 발사하면서 앞서 보도에서 전시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지금 화면은 북극성 3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시했던 아주 가장 큰 거, 열병식에서 나왔던 가장 큰 거는 북극성
북극성 5형인데 예. 최근 10월 10일 날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네. 북한이 아주 소형 SLBM을 전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고도 60km대고 비거리가 500km 조금 넘는 590km라고도 나오는데 그 정도라면은 지금 저 북극성이 지금 화면에 아니라 나오고 있는 저 저게 SLBM은 아니라 아니죠. 예, 신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예. 아주 작은 소형 SLBM을 개발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소형 SLBM이 중요하냐? 지금 저 북극성 1형이나 아까 보여줬던 북극성 3형 그리고 열병식에 나왔던 북극성 5형 시읒형은요. 네. 커요. 크기 네. 때문에 3,000톤급 이상에서 북한이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무기체계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소형 SLBM은요. 기존에 북한이 운영하고 있던 게 1,800톤급 로미오급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을 개조하면은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전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그것을 실험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취재 기자가 전해준 것을 보면 고도가 약 60km 정도 예. 되고요. 비행 거리가 약 59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혹시 이게 남한을 생각하고 만든 무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비거리를 고려할 때 1차적인 타격은 우리 한국, 남한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요, 잠수함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은닉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보장된 채 미국 연안까지 간다면 미국 연안 500km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잠수함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반적인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는 다르다. 그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 양국이 사전에 좀 동향을 파악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은닉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은닉성은 잠수함에 탑재돼서 물 밑으로 갔을 때 은닉성이 네. 보장되는 거고요. 지금은 북한이 이러한 SLBM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신포 지역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사실상 잘 나타났다고 보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바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됐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보당국에서 신포의 움직임은 파악하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도 만들고요. 그리고 신포조선소 근처 바지선에서 보통 SLBM 발사를 하잖아요. 시험 발사를. 그럼 지금 오늘 발사한 그 SLBM도 물론 내일 이제 사진이 공개되고 동영상이 공개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미사일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다른 과거의 SLBM에 비해서 잠수함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과거에 북극성 3형이나 북극성 5형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3,000톤급이나 5,000톤급 잠수함이 만들어져야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네. 아직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SLBM이라면요. 북한이 그 사이에 로미오급을 개량을 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네. 오른쪽에 있는 소형 SLBM. 저 정도라면은 1,800톤 로미오급을 개량을 했다면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과거의 발사에 비해서 수중 발사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다만 아직 북한이 저 소형 SLBM도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바지선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약 일주일 전에 저걸 전람회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여주고 시험하고 이런 단계를 좀 거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네. 가시적으로 말한 것을 지키고 보여준 것을 갖다가 지키면서 도발을 한다는 건 북한이 다음에 ICBM을 쏜다고 할 때 그 말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교적 압박이 되는 거죠. 예. 올해 북한의 행보를 보면요.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에서
전술핵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이야기했어요. 예. 그중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고 이번에 SLBM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말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걸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도발의 수위를 높게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뭐 적재시 정책 철폐,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 같은 거를 네. 약속해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올해 지금 여러 차례 무력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또 열차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번에 SL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남 압박용도 됩니다만 앞서 은닉성 이야기 하시면서 이 결국 대미 압박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전술핵을 포함해서 다양한 핵 무기 체계를 보유함으로 해서 북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종의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의 협상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기준도 철폐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압박을 미국이 뭐 받기는 하겠지만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최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할 책임이 미국에는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미국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대명제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칫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가면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킴 대사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뭐 언급 자체를 안 했다가 네.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만 네.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북한의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이런 약속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입장이 살며시 바뀌었거든요. 그럼 왜 ICBM 발사가 문제가 되느냐? 예. 그거를 발사하면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성과라는 것은 2018년 이후에 예. 북한이 핵실험도 ICBM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렇군요. 북한을 잘못 따라서 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국내 정치적 공세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라든가 아프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어떻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선언보다는 말씀 지금 들어보면 군축협상이요?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미국이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북한이 말로는 종전선언을 했지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예. 이중적 기준 철폐하고 적대시 정책 철폐인데 이 핵심은요, 궁극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제재 완화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보다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북한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미국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하는 그 레드라인을 긋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알겠습니다. 레드라인을 이렇게 긋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미국이 할 것이다. 이게 좀 시기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ICBM도 추가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북한도 이렇게 자신들의 대외 행보, 전략적 행보를 기획할 때는요, 목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 기간이라는 것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갖다가 북한도 목표로 산정했을 거예요. 네.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대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뒀을 때 12월이 넘어가는 시간에서
전략 도발, ICBM 같은 걸 발사하면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북한도 예. 도발을 한다면 11월까지가 자신들의 그 계획된 기간이라고 보고 네. 그때까지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분간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SL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발사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확산세가 주춤하곤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영등포구에선 시장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중마루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원 안에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다고요? 네, 낮 2시부터 오후 운영이 시작되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인근 상인들의 발길도 이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하루만 운영을 하는데요.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120여 명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이곳 중마루 공원에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시장 내 집단 감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 공원 주변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보 10분 이내에 시장 7곳이 분포합니다. 아무래도 생업 탓에 진단검사받기 어려운 상인들이 많다 보니 찾기 편한 곳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검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검사 대상은 인근 시장 종사자 870여 명인데 상인뿐 아니라 방문객 등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내 주요 시장에선 이미 한 차례씩 집단 감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선 지자체 집계 결과 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지난달 25일 시장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뒤 사우나와 상가까지 감염이 번져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간 발생한 시장발 집단 감염은 도매나 하역 업무 종사자가 시장 내 밀집된 여러 업소를 방문하면서 규모를 불리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왔는데요. 여기에 단기 일용직 노동자가 많아서 명단 관리도 어려워 한 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영등포구는 집단 감염으로 번지기 전 시장 내 숨어있는 감염원을 미리 찾겠다는 겁니다. 이곳 주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니까요. 중마루 공원으로 잠시 시간 내서 검사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내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어제부터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등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북구 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명이 추가돼 누적 34명이 확진됐는데요. 특히 이곳은 접종 완료 뒤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가천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 지침에 따라 전수조사를 했는데 배관 공정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금까지 42명 나왔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들은 숙소에서 함께 머무르고 차량도 같이 타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도 자칫 새 거리두기 시행으로 긴장감이 풀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모두가 되찾고 싶은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중마루 공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백신 접종률 추이를 보면서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1,562명으로 직전주보다 400명 가까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동량 추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도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 효과로 평가했습니다.
만 12살에서 15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예약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16살에서 17살 청소년이 사전 예약 첫날 20% 넘는 예약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부모님과 학생이 충분히 고려한 뒤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며 12살에서 15살에 대한 예약률을 높일 대책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내국인도 국내에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접종 내국인이 격리 면제사 없이 입국해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똑같이 접종 증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로 등록되면 사적 모임 인원 완화 등 국내 접종자와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중증 사망 발생이 3배에서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확진자 16만 8천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2.57%였지만 접종 완료자는 0.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명률도 미접종자는 0.41%에 달했지만 완료자는 0.18%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등 불평등 체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내일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파업 자제를 거듭 요청했고 파업이 진행될 경우엔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타파와 사회 대전환을 이번 총파업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3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하루에 7명, 연간 2,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연일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파업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55만 명으로 서울 도심에서만 3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파업 집회가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져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만여 명을 투입해 서울 도심 곳곳에 다중 밀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을 무력화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장을 정밀 체증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파업에 대비해 대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급식이나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 간 총력 협조 체제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앞서 지난 7월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가 금지되자 곳곳에서 게릴라성 집회를 벌였던 터라 이번에도 도심 한가운데 쫓고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아침 조현성 변호사하고 가족들 아무리 다 장난고 이 친구가 윤석열이 수사를 했을 때 그때 봐도 안 주셔갖고 측근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정가수는 통장뒤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감을 보다가 어떤 분이 도저히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 그래서 잠시 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의원님 그거 트는 거는요. 그거는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틀 수가 없어요. 네? 아니요. 그거는 사전에 트는 거는 녹음은 안 하기로 했어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녹음은 안 하기로.
모르겠어. 쉬십시오. 가서 쉬다가 뭐 아니 와이 우리 또 원진하려면 모르게. 네, 어제 하루 대선주자들 하루 일정을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 경기도 국감이었는데요. 야당의 한 방이 없었고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1차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대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에서 여야가 다시 격돌하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가 내일 2차전을 마치고 이어서 이번 주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행안위 국감, 경기도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대로 대선 주자가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이렇게 국감에 참석하는 아주 이례적인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 국감에 대해서 물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두 분께 어제 국감을 총평 한 줄로 뭐라고 요약하고 싶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추 해설위원님. 저는 이재명 지사의 반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문제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코너에 몰렸었는데 이렇게 수세에 몰렸었는데 어제 그 국감을 계기로 나름대로 반전을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반전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모멘텀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하루만 딱 떼놓고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8대1로 완성을 거뒀다. 8대1이요? 8명이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못 잡고 만 게임했다고 보는 거죠. 어제 사실은 집권 여당의 후보가 처음으로 링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이제 놓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더 돋보이는 그런 국감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잘 대응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좀 무디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질문 부족이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그 수권 능력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재명 지사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 찬스라면 과연 8명의 상임위원 의원들이 시나리오를 충분히 준비했는지 예행 연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만 판넬도 준비하고 뭐 통계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 부족이 알겠습니다. 곳곳에 눈에 보였던 국감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평가를 들었는데 정치권에서 자, 어제 국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두 사람의 평가를 들을 텐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평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건 잘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뭐 무슨 조폭한테 돈 받았다고 하는 이제 유동계한테 이제 배신감까지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탈이지 이게 그 이재명 지사하고는 뭐 연결이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런 해명을 하는 데는 어제 굉장히 성공을 했고 어제 국감에 특히나 그 무슨 조폭 연루설 그 뭐 사진이 오후에 또 이렇게 들통이 나고 그 하는 통에 그 어제 하여튼 완성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적으로 증인 참고인 일절 채택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감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수감 기관의 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하면서 궤변을 일삼을 수 있도록 아예
판을 조작한 것이다. 그 사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박모 씨가 제출한 진술서, 그 진술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 그 진실이 맞다고 밝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기 어렵다. 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국감에 출석한 전례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하루였는데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한마디로 야당의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라고 최진 원장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자, 우리 추 의원님께서는 야당의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기는 했죠. 예.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부지사 지낸 박수영 의원을 이렇게 사보임 통해서 보강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분, 그리고 시장을 지낸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행안위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어해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탄탄하게 자기 방어 논리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니까 벼락 공부한 느낌이 확 드는 거죠. 벼락 공부한 티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가거나 아니면은 반론을 펼치거나 하지는 못하고 질문만 던지고 혹은 자기 주장만 펼치고 그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준비 미스,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예,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용판 의원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제기를 두고서 지금 여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 사진 진위 논란도 지금 불거졌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김용판 의원의 자폭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내부에서 수류탄을 던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 논란 때문에 결국 이 그 문제 제기의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아주 그냥 코미디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식의 폭로가 돼버렸는데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었다 이런 비판은 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김용판 의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낼 정도로 이렇게 수사를 오래 한 분이면은 이 정도 정보 분석 능력밖에 안 되나, 이 정도 정보 수집 능력밖에 안 되나라고 하고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형편없는 한 수를 두지 않았다. 제살 깎아먹기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낮은 점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다만 답변 태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폭 관련 공세할 때 헛웃음 짓기도 했고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면책 특권 뒤에 숨는 게 바로 문제다라면서 약간 질책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태도 말씀이죠. 예. 저는 좀 이게 약간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90년대 날렸던 프로 권투 선수 있죠. 마이크 타이슨. 굉장히 저돌적인 인파이터 스타일인데 자꾸 이 국감 답변하는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연주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경기 중에 이제 상대 후보 선수였던 마이크 홀리필드, 귀도 깨물 정도로 아주 전투적인 그런 선수였는데 이분 보면 어떻든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난타전 국감 속에서 결국 해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까지 못내 아쉬운 건 야당의 준비 부족 가운데 과거에 13대 국회 때 50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노무현, 김광일 그리고 장석화 변호사 출신 새 트리오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세 사람이 저 청문회장에 있었으면 정말 아마 이재명 후보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스타 국감 의원, 스타 의원이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다. 내일은 이제 국회 국토위 국감입니다. 좀 행안위 국감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국토위 소관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대장동 개발 자체가. 그래서 조금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일도 18일 날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이제 본 상임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아주
색색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방송 패널이라는 관련된 변호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들이 변호사고 방송의 종편에 출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알지 그렇지 않고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50억 나올 때만 해도 대충 알겠다 했는데 100억이 나오고 500 나오고 1000억 나오고 700억 나오고 막 복잡하니까 뒤엉켜서 이게 뭔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팩트가 무성한 그러나 결국 결론은 못 찾는 용두사미의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일 또. 그렇군요. 내일 국토위 국감은 일단 모두 전체가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1반, 2반으로 나눠지는데 1반은 서울시, 2반은 경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 회의 진행은 2반의 반장, 감사 2반의 감장이 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여전히 회의 진행은 민주당에서 하게 되고 그 의원 수를 봐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야당 수가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 국토부 고위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이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좀 전투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나옵니다. 대선 주지 아닙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일 겁니다. 하지만은 한계는 있는 게 여전히 회의 진행은 민주당 의원이 하게 되고 또 증인, 뭐 참고인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런 한계는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지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엄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방패를 뚫기는 여전히 힘든 단계 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경기도 국감이 끝나면 22일쯤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쯤, 빠르면 이번 주말쯤 지사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준 원장님,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율 탄력이 금방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10일 날 최종 후보로 선출했는데 그거로 이제 쭉 가랑비었듯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가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 포인트 같은 거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민주당이 아승을 호남에서 어제 13% 포인트가 떨어진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0% 안팎으로 맴돌다가 어제부터 30% 중반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쭉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사직을 던졌다고 해서 바로 탄력을 받고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것만은 역부족이다. 아직은 좀 더 또 다른 빅 이벤트들 민생과 관련된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이 추가로 대형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상승세로 꺾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게 모두 경선 후유증 때문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던데 자, 이 경선 후유증은 시간이 가면 극복될 것이다. 일시적이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경선 후유증이 한 3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7은 저는 대장동 후유증이라고 보는 거죠. 대장동 이 게이트에 대한 후폭풍과 파편들이 계속 이 지지율을 저는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후유증이냐 경선 후유증이냐. 지금 대장동 후유증을 7로 보셨거든요. 그게 같이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후유증이라는 것은 이낙연 후보 전 후보 지지층을 보면은 이낙연 전 후보를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를 싫어서 하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거든요. 특히 그런 이 쪽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낙연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층들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도 이재명 지사의 결국 도덕성 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두 문제가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 같은 측면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예. 물론 국정감사에서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끌어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뭐냐면은 자신의 도덕성을 명확하게 나는 떳떳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수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자신의 도덕성을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나섰는데요. 자,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도 정권 재창출이 높았습니까? 교체가 높았습니까? 근데 우리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 교체도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네, 한마디로 송영길 대표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와 선긋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연장 이걸 비교를 해보면 정권 심판에 대한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좀 좁혀졌다가 대장동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확산되면서 거의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20%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렇게 이재명 지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로 정권 심판, 정권 교체의 측면이 있다라고 정권 심판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을 안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하냐? 저는 그러기에는 좀 아직 섭푸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육박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또 대장동 수사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지금 깃발을 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와대 회동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조만간 만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초청하는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목이 빠지게 학수고대할 겁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만나야 탄력을 받고 지금의 대장동 이런 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만나느냐라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이가 좋았던 사람, DJ나 노무현 대통령 이틀 만에 만났고 그리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이제 2주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14일 만에.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8일 지났습니다. 8일. 그래서 이게 너무 2주 정도까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부담을 이재명 지사가 안아야 되고 또 지지율이 또 우회로 쑥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터에 이걸 바로 만나줘야 되나 아니면 좀 시간을 둬야 되나 고민 속에 진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되게 고민 속이 지금 하루하루 가면서 벌써 8일까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청와대로서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아마 물밑으로는 이재명 지사는 계속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청와대는 조금만 기다려라 아마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합산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4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내신에 어떻게 나왔나 하면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한탄을 내놨어요.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뭐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거기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윤 후보님은 2년을 털어도 나온 게 없다. 다른 후보는 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치 22년째 하면서 이런 모욕은 제가 처음 당합니다. 중간에 말이 잘렸는데 제가 나는 오래 털렸다. 예. 그런데 다른 분들도 후보가 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털기 시작을 후보님, 해가지고 후보님.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얘기죠. 다른 후보들은 정치판에서 20년 지냈으면 다 부패하고 검사를 검찰 공무원을 20년, 26년 하셨으면 예? 그러면 도덕 검증, 윤리 검증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스폰서 검사고 부패 검사고 얼마나 많은데 아니 검찰 중에서 공무원을 오래 지내면 그야말로 그러면 흡독한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소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H2O는 물이고요. 물 아, 만드는 그러니까.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본인 빼고 어느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 했는지 뭐 우리 저 원희룡, 유승민 후보가 다 공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골라야 됩니까? 그럼 뭐 유승민 후보가 오늘은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네.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윤 후보도 넉넉한 자세가 좋고요. 뭐 우리 유승민 후보는 역시 전문가시고 홍 후보의 저거 수수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이 분위기를 좋게 저 넘어가는 저 적응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저는 뭐 우리가 정말 검증을 해야 되고 오늘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 토론 실력이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를 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뒤에 10번의 TV 토론을 갔는데 이제 4번째 TV 토론이 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자가 누가 잘한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여러 답변이 나왔는데 두 분께서는 지금 누가 토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원장님. 그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총평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요 민주당보다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는 재밌다고요? 예, 4명이 이제 면면들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캐릭터들이 각각 개성이 좀 독특하고 예. 그리고 나오는 어떤 얘기들 논쟁거리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끔 야 인신공격 뭐 맡아도 네거티브 심하다 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도 경선에 비하면 솔직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저 정도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홍준표, 유승민 하면 뭐 TV 토론 잘하는 사람으로 너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해도 본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그러면 워낙 TV 토론 못하는 사람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조금만 잘해도 좀 돋보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제 부산경남 토론에서는 원희룡 지사 같은 거 상당히 좀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것이었냐라고 윤석열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내용과 투 스타일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예리하고 좀 돋보였다고 봅니다. 언론들도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 의원님의 평가는 어떤지 좀 짧게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데 어제 PK에서의 TV 토론은 처음으로
무속 논란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신변 잡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예. 정책 토론을 많이 했다라는 점에서 그 국민의힘 TV 토론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하지만 그건 뭐냐면은 점차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네. 거리가 없어진다라는 예. 거죠. 그것은 결국 뒤처져 있는 후보들한테 대해서는 역전할 기회가 예.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면 예. 예. 이제 신변 잡기 후보들에 대한 어떤 검증과 얘기 논란 이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TV 토론에서 한 번 하루 정도는 아예 그냥 성격이나 성장 과정, 주변 인간관계 신변 잡기로만 집중적으로 저는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자질론 검증하는 거 말이죠. 예.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성격이나 미래 리더십을 네.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필요한 검증인데 필요하다. 그 신변 문제하면 무조건 이건 네거티브다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 검증이 사람 검증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가끔 그런 또 검증이 재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재미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많죠. 예. 그래도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전 총장, 당내 후보들을 향해서 4연패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는데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너 도대체 들어온 지 얼마 되냐? 그래서 내가 3개월 된다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 당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밖에 있는 것보다는 당의 보호막으로 대통령이나 해먹자고 여기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더 들어오면은 굉장한 아마 후보들이 묵사발을 내갖고 아마 본선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밖에 있다가 나중에 붙어라.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질 않는다. 선거 4연패였어요. 이 4연패의 주역들이 당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피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기존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당을 바꾸겠습니다. 4연패 할 때 윤 후보가 우리를 얼마나 괴멸시키려고 괴롭혔는지 그거는 기억 안 해요? 네? 윤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본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당을 살려놓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건방지게 소리. 최종 투표 다음 달 이제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당원 투표도 있고 하니까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가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위장당원 논란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본인이 들어온 지 한 3개월 됐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탈당했다 복당한 것이 4개월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고 유승민 1년 조금 더 됐다 이런 표현들을 했고 이들이 다 4연패 4번 연속 선거 진 주역들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당 활동을 오랫동안 한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 이런 자세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실종된 듯 오늘 아침 설악산에서는 지난해보다 15일이나 빨리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10월 한파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도 주기적으로 이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위가 자주 찾아오겠고 겨울엔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흐린 하늘에서 하얀 눈이 흩날리듯 내려옵니다. 붉은 단풍 위로 날리는 흰 눈이 가을과 겨울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며 강원 동해안 지방에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기온이 크게 떨어진 설악산 중청봉 주변에서는 비가 아닌 올가을 첫눈이 내린 겁니다. 올해 설악산 첫눈은 10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요.
그 당시 기상은 기온 0.4도씩 그리고 바람은 초속 0.6m 정도로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올 첫눈은 지난해보다 약 15일 정도 이르게 내린 상태고요. 올 가을 이례적 10월 한파 속에 첫 얼음에 이어 첫눈까지 빨리 기록되자 가을이 실종되고 이대로 겨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니냐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개 라니냐가 있는 해 겨울이 우리나라가 좀 추운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또 북극 그 빙하가 많이 녹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겨울에 추워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커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1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수탁법인이 바뀐 뒤에도 고용이 유지된 직원 26명 가운데 10명이 센터장의 부당행위를 못 이기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센터장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징계와 소송을 언급하는 등 담당자를 협박하고 결제를 미루면서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품 투자를 미끼로 고객들에게서 15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직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행대금으로 낸 돈을 횡령하고 권함 없이 회사명의 영수증을 여러 차례 발행해서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신천지 교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소속사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세 배우 K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해 7월 K 배우로부터 낙태를 회유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공단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50대 남성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부부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고성과 속초,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일부 지역에 지름 5에서 10mm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과정과 그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3년에 나로 발사 때가 기억이 나고요. 8년 전이네요, 벌써.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바로 모레입니다. 2021년 누리호 발사. 네. 두 발사체가 크기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의미도 다르다면서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나로는 우리 게 아닙니다. 네. 누리호 거는 우리 겁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로 예. 나로 같은 경우는 1단이 러시아의 앙가라 로켓이라고 차세대 로켓으로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던 예. 그 로켓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 위성을 쐈긴 쐈는데. 우리 위성을 쏘긴 했습니다만은 1단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1단을 러시아 로켓을 네. 썼고 예. 그 위에 2단을 고체 로켓을 썼습니다. 그건 예.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1단과 2단으로 돼 있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사체고요. 바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누리호입니다. 크기도 훨씬 크죠? 네. 그러네요. 3단으로 돼 있습니다. 네. 1단으로는 75톤 로켓을 4개를 붙여서 300톤의 추력을 내도록 돼 있고요. 네. 네. 2단으로는 75톤 엔진 하나를 실었고
3단으로는 7톤 엔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예. 3단의 엔진으로 구성이 돼서 크기도 훨씬 나로우보다 큽니다. 네. 나로우의 길이가 약 35m 정도, 33m 정도라면 네. 누리호 같은 건 47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상태, 2단이 아니라 3단이다. 그리고 이번 로켓은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우리의 것입니다. 네.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렇죠. 만든 거잖아요. 우리 기술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됩니까? 우선 내일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현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조립동에서 완전히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체 점검을 마쳤고요. 예. 이동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 서서 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무진동 차량에 실려서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천천히 이동을 하는군요. 그렇죠. 조립 굉장히 기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눕힌 상태에서 무진동 차량으로 발사대로 이송을 하는데 7시 20분에 나와서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시 20분, 8시 반 정도쯤 되면 조립동에 발사대에 도착을 해서 네. 누워있던 그 기체를 다시 세웁니다. 네. 세우는 과정에 역시 또 1시간 정도가 걸려서 최종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쯤 되면 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누리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그 이후에는 누리호에 연료나 아니면 전기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선, 인발리크레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장치가 연결이 되면서 첫날의 임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모레죠. 이틀 뒤 발사는 오전에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 이후에 네. 현재로는 오후 4시에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그날의 기상 상황 그리고 이게 우주로 날아갔을 때 예. 혹시 부딪힐지도 모르는 그 우주 물체들 예. 이런 것들 상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에 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맞습니다. 영상인데요. 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예. 분리되는 과정들 지금은 완전 2단이 분리됐고 3단이 이제 그 추진 위성 모사체를 싣고 날아가는 네. 모습을 지금 모사를 해놓은 겁니다. 예. 자, 발사체 실물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실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실물은 예. 완벽한 실물은 아닙니다. 현재 날아가야 될 실물은 조립동 안에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한번 이동을 해봤고 예, 세우는 예. 장치까지 계속 연습을. 지금 거는 이전에 예. 바로 이전에 실제 날아간 곳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렇게 이동했고 기립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그래픽입니다. 실제처럼 모의고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모의고사를 네.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좋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발사 당일 예상 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도 처음에 나로우 발사 8년 전에는 발사 성공 실패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요? 네. 네. 발사가 진행이 되다가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 정밀한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밸브, 그다음에 연료 문제, 전기적 신호 문제들 계속해서 매 시간 체크를 해 나갑니다. 네.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다가 뭔가 잘못된 신호가 잡히거나 어디 작동이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상 신호가 있으면 자동으로 세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바로 고칠 수 있다면 발사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모레 발사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연기를 해서 그게 바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0일이 아니라 22일부터 일주일 정도를 발사 예비 기간으로 설정을 네. 해놨거든요. 네. 그 사이에 발사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심각한 문제다가 하면 그걸 다시 고쳐서 다시 발사일을 다시 잡고 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나로우가 그래서 5번이나 연기가 됐던 처음 거군요. 1차 발사할 때 그렇게 연기가 됐었고요. 네. 그래도 1차 발사를 했는데 페어링이 한쪽만 분리가 되면서 뭐 절반의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요. 예. 네. 2차는 잘 되겠지 했는데 2차는 올라가는 도중에 폭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게 문제가 뭔지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에 3년이 걸려서 네. 1차 발사가 2009년, 2차 발사가 2010년, 네. 3차 발사는 2013년에 이루어졌고 결국 발사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발사 성공 사례가 있을 거고 예. 발사가 실패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네. 발사가 성공되든 실패되든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재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모레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걸 예. 바라고 있고 가장 지금 마음이 졸이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나로 우주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가 거의 50m 가까이 되고요. 네. 3단 로켓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상단 제일 위에 그러니까 3단 그 머리 부분에 네. 거기 이제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통은 1.5톤 위성을 1.5톤. 우리가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게 네. 이 누리호입니다. 예. 그래서 1.5톤의 위성을 실어야 되는데 네. 1차 발사는 솔직히 우주 선진국들 중에서도 2000년 이후에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들이 발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1차 발사에서 성공한 확률이 30%가 조금 못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1차 발사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주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처음 자체 우주 발사체를 만든 뒤에 6번 연속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처음 기술을 확보해서 예. 성공적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네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위성을 싣기가 좀 어려워서 예, 예. 위성의 무게와 똑같은 형태 그리고 뭔가 아. 신호만 낼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궤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 모사체를 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로 가게 되면 네. 발사가 성공적으로 모든 조건이 맞아서 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그 우주에서 벌어질 것인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16분 동안의 우주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가 시작된 이후에 16분 사이에 모든 과정이 일어납니다. 아. 가장 먼저 올라가서는 233초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4분 정도 날아간 뒤에는 1단 로켓, 그러니까 75톤 4개가 엔진 4개가 붙어있는 1단 로켓이 네.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단이 다시 점화가 되고 다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날아가는 과정에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위성을 덮고 있는 위성 덮개,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페어링이 분리된 시기가 약 233초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2단 이제 로켓이 분리가 되는 시기가 274초가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제 3단 로켓에 실려서 위성 모사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예. 최종적으로 날아가서 마지막으로 위성 700km 정도 고도에서 위성 모사체를 탁 쏴줘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967초. 그러니까 정확히 16분 16초 정도가 돼요. 예. 보니까 고도 700km 상공이네요. 그렇죠. 예. 700km에 올라가서 위성 모사체를 제대로 우주 공간으로 던져 놔야지 임무가 성공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마지막 위성 모사체가 떨어져서 그게 궤도에 진입했는지를 알려면 예.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4시에 오후 4시에 네. 발사가 예, 예.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성공했다 안 했다. 통제실에서 그걸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시각은 4시 50분 넘어서 가능하고요. 네. 그 위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7시 넘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발사 성공 박수치고 환호하고 공식적인 발표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누리호 발사가 이제 임무에 성공한다면 자, 네. 전 세계에서 7번째. 그렇습니다. 예. 우주 강국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쉽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예. 당연히 미국이 있을 거고요. 네. 구소련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들어가겠고요.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일본, 중국, 그리고 EU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나 북한도 위성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 1톤급 이상을 발사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누리호가 발사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로 뭔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네. 굉장히 우주 선진국으로 바짝 도약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예. 이게 보통 우주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게 6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1992년에 우리별이라는 조그마한 위성을 만들면서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절반에 불과한 30년 만에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최근에 뭐 민간에서는 우주 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런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누리호 발사를 생각하면 이후에는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그 민간의 스페이스X 예. 같은 네. 경우에 우주 여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것도 대부분 민간 회사가 지금 운송 수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는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생적인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뉴 스페이스인데 네. 이번에 누리호의
관여된 기업들이 300개 기업이 됩니다. 이 그렇군요. 기업들 중에서 네.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에도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가 있고요. 네. 예. 이제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우주 독립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사의 순간 모레 오후 4시인데요. 뉴스큐에서 생방송으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를 TV가 아닌 경기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스포츠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텅 빈 야구장에서 경기를 이어온 프로야구. 백신 패스 적용에 따라 석 달 만에 다시 관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가 대상으로 정원의 최대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2만 5천석인 서울 잠실야구장은 최대 7,5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야구장 게이트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QR코드 확인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 후에 안전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성 응원과 자리에서 이른바 치맥 등의 음식을 먹는 건 여전히 금지됩니다. K리그 역시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자의 입장을 허용하고 무관중 경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와 같은 실내 스포츠도 활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2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무관중으로 움츠러들었던 프로스포츠가 백신 패스 적용과 함께 관중들의 열기로 다시 달아오르게 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을 뒤로하고 해외 진출을 선택한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새로운 소속팀인 그리스 PAOK 테살로키니키에서 동료들과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PAOK 구단은 공식 트위터에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팀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쌍둥이의 첫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국내 리그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들 자매는 해외 이적을 추진했고 지난 17일 구단의 환대 속에 그리스 테살로키니키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꽤 춥겠고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 17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